저는 6년 넘게 주주고 사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둘 다? 네. 삼성전자가 훨씬 많고. 훨씬. 네. 일단 그래서 지금 가격은 싸다고 생각하는 거겠죠, 제가. 자, 오늘 이제 시간을 마련한 게 이 네. 반도체가 이 이제 미국의 대통령도 네. 뭐 이렇게 했었고 그럼요. 굉장히 반도체가 이제 뭐 산업에 네. 4차 산업혁명의 쌀이라는 얘기도 들리고 하는데 네, 그럼요. 사실 막상 사람들한테 반도체가 뭐냐고 물어보면 딱히 바로 뭐라고 딱 대답하는 거는 좀 어려운 것 같은 느낌. 네, 뭐 그렇긴 하겠죠. 네. 그리고 또 반도체 주식이 우리나라에서 시가총액은 굉장히 또 상단에 네.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비롯해서 굉장히 많은 주식들이 뭐 드디어 뭐 아시아 2등까지 갔죠. 정확하게는 그 중국의 탑 주식들이 끌려 내려오면서 가만히 있는데 2등이 되더라. 이런 거긴 한데. 오늘은 반도체를 우리가 굉장히 많이 듣고 있지만 사실은 네. 반도체에 대해서 굉장히 잘 모르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반도체에 대해서 함께 알 수 있는 시간, 반도체 제국의 미래 이 책을 쓰신 또 천재끼가 또 나세요. 그리고 또 제가 학부를 봤더니 서울대 물리학부 졸업하셨네요. 진짜들을 못 보셔서. 진짜들은 이런 데 안 나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은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가 좀 정확하게 뭐고, 반도체 산업이 이제 산업의 쌀로 불리잖아요. 네. 그래서 왜 산업의 쌀로 불리는지랑 세계 패권 다툼의 중심에 요즘에 반도체가 있다는데 그 이유가 뭔지. 네, 일단 뭐 반도체라는 거는 쉽게 말씀드리면 그냥 뭐 전기가 흘렀다 안 흘렀다 하는 일종의 회로인데, 근데 이제 그거 자체가 왜 산업의 쌀이고 중요하냐. 이거는 사실 그 회로들 자체가 어떤 역할을 가지도록 만들어질 수 있고요. 그리고 매해 그 같은 면적, 같은 재료 안에다가 성능을 매해 막 크게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예를 들면 제가 반도체로 할 수 있는 일 중에 뭐 자판기 같은 거를 그 안에다 반도체 말고 사람을 집어넣어도 돌아가긴 하겠죠. 근데 사람을 집어넣으면 성능도 별로고, 왜냐하면 사람은 내년에도 똑같이 사람이니까 비용도 많이 들고 하겠죠. 근데 이 반도체를 쓰면은 올해 성능이 1이었으면 내년 2되고 4되고 8되고 이렇게 쭉 올라가요. 그러니까 제가 부품을 바꿈으로 해서 성능이 확 올라가기 때문에 그 핵심적인 산업들이 반도체를 쓰면 경쟁력이 확 올라가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를 쓰게 된 거라고 봐야죠. 이제 그 과정에서 여기에서 원가를 좀 줄이는 방법이 높은 기술력을 가지고 그 같은 면적에 잔뜩 넣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비용을 통해서, 그러니까 비용을 막 낮춰갖고 경쟁을 할 수도 없고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데 진입장벽도 높은 산업인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산업의 쌀 소리도 듣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바이든이 웨이퍼 들고 흔들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왜 그렇게까지 하는 거죠? 이제 뭐 옆에서 듣고 있겠죠. 이거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반도체를 보면은 전에 TSMC가 그 중국 하웨이 공격했더니 하웨이의 하이실리콘이 실제로 그 비즈니스를 못하게 됐어요. 반도체 설계하는 회사였는데.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도 되게 팹리스, 그 하이실리콘이랑 비슷한 비즈니스가 많아요, 미국에. 그럼 미국 입장에서 반도체 제조가 없어지면 그 팹리스들은 또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강조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나름 그 세계 2위 국가의 가장 뛰어났던 설계 회사가 한 방에 가는데 그 반도체 제조가 없으면, 그러니까 당연히 강조를 하겠죠. 그럼 마치 저자님 말씀드렸을 때 뭔가 반도체라고 하면 점차 똑똑해지는 회로 같은 느낌. 맞아요. 딱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감자칩 같은 걸 만들면 감자 하나를 쓰면은 감자칩 한 봉지 나온다. 뭐 이거는 계속 되잖아요. 그래서 감자칩 회사가 경쟁을 해도 감자 하나는 들어가잖아요. 근데 반도체 회사 같은 데는 그 감자 하나로 감자칩을 하나 만들었다, 2개 만들었다, 4개 만들었다 되는 거예요. 기술력으로. 그게 핵심인 거죠. 그럼 반도체는 좀 어떤 원리로 만들어지고, 우리 반도체 공정 요거 자세히 잘 모르니까 가볍게만 좀 요약해서 정리해 주신다면. 네, 뭐 가벼운 것은 아닌데 사실 뭐 이거 사실 모든 비즈니스랑 똑같아요. 처음에는 이제 시장 조사를 해봐야겠죠. 이제 처음에는 우리 고객들을 봤더니 반도체에 어떤 성능이 더 필요했다, 뭐 용량이 커야 됐다, 성능이 좋아야 됐다, 이런 걸 조사를 해요. 그러면 시장 조사를 한 다음에는 이제 그 목적에 맞는 설계도를 그리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CPU를 만들어야 된다고 하면 앞에서 원하는 성능을 만들기 위해서 CPU의 설계를 어떻게 바꿔야 되냐, 이렇게 해서 설계도를 쭉쭉 그려요. 그러면 그렇게 그린 설계도를 파운드리라고 부르는 그 제조 위탁 회사에 맡겨갖고 그대로 만들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참고로 여기서 설계 제조는 뭐 한 번에 하는 회사도 있어요. 인텔이나 삼성전자처럼. 이제 그런 데는 뭐 IDM이라고 하고 설계 회사랑 이제 제조 회사 파운드리라고 하고 하는데, 그렇게 설계 제조를 한 다음에는
그러면 이제 드디어 웨이퍼가 나와요. 이제 웨이퍼에 회로가 딱 그려져 있죠. 그러면 그 녀석들이 우리가 처음에 요구했던 특성이랑 동작을 하는지 확인을 합니다. 이제 그게 테스트인 거죠. 그 다음에는 그런 칩을 하나만 넣거나 혹은 여러 개를 엮어서 묶어줘요. 그런 걸 패키징이라고 해요. 이제 그 단계로 만들어져요. 그래서 결국 쉽게 말하면 다 똑같아요. 시장 조사하고 디자인하고 만든 다음에 테스트해서 파는 거죠. 시장 조사하고 설계하고 제조하고 테스트하고 패키징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는데 한국에서는 어쨌든 가장 큰 기업이라고 하면 이제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여기 반도체 쪽에 해당이 되잖아요. 그럼 그쪽에서 또 삼성전자에서 가장 좀 주력을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파운드리 산업인데 요거 좀 정확하게 어떤 거고 어깨 양강 구도 구축하고 있는 건 삼성전자랑 TSMC죠. 얘네 둘의 미래는 좀 어떻게 될까요? 일단 이 파운드리가 왜 떴는지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 원래 예전에는 앞에서 뭐 설계 제조 이야기를 했는데 설계 제조를 한 번에 하는 회사 그 중에서도 이제 인텔이 가장 강력했어요. 그러니까 인텔이라는 회사는 이제 CPU가 사실 컴퓨터의 뭐 두뇌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컴퓨터라는 제품의 성능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데 그렇다 보니까 인텔이라는 회사의 CPU를 계속 사서 쓰게 된 거예요, 사람들이. 그럼 인텔은 그 수요가 늘어나면 공장을 더 크게 짓고 해서 발전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인텔이 놓치는 곳이 몇 군데 생겼어요, 그때. 인텔 CPU는 높은 성능에 되게 적당히 전력을 쓰는 형태인데 예를 들면 스마트폰 같은 거 성능은 되게 낮아도 되는데 하지만 그 브라우저는 켜져야 되는데 크기는 작아야 돼요. 전력도 적게 쓰고 이런 물건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머신러닝 같은 거 해야 되는데 CPU는 좀 느려요, 이게. 이제 그렇게 기존 CPU가 해내지 못하는 일이 몇 개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기존에 설계하던 회사들이 그쪽을 치고 들어온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인텔이 놓친 곳이 있구나. 이제부터 우린 스마트폰 AP를 만들 거야. 그러면서 이 파운드리 사업이 뜬 거죠. 그러니까 원래부터도 인텔처럼 그 굉장히 판매량이 많은 회사는 스스로 설계 제조를 다 했고 그리고 좀 제조량이 적은 회사들은 설계만 한 다음에 그 공장 하나에 맡겼어요, 외주를. 거기서 이제 원래 작았던 회사들이 그 팹리스, 소위 말하는 설계 회사들이고 그리고 제조를 대신 해준 게 파운드리인 거죠. 뭐 쉽게 그래서 요약을 드리면은 CPU로 못하는 일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뜬 거예요, 여기는. 그리고 이게 그 바이든이 말하는 그 미국의 보고서가 말하는 미국이 그 반도체 제조 점유율, 반도체 시장 점유율 말고 그거를 빼앗긴 핵심적인 이유기도 해요. CPU 이외의 로직들, 그 인공지능용이나 이런 칩들이 유행하기 시작했는데 그 칩들의 제조를 인텔이 못하니까 근데 파운드리 1등은 대만이니까 이렇게 넘어가게 된 것이죠. 그리고 지금도 CPU 이외의 칩으로 가속기 쓰는 상황이 굉장히 길어지기 때문에 뭐 인텔 TSMC의 그 수요도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삼성전자랑 TSMC 둘 다 잘 될 수밖에 없죠, 이러면. 왜냐하면 뭐 말씀드렸지만 인텔 CPU가 그 시장을 뺏긴 이유 중에 시장을 좀 빠르게 접근 못한 것도 있었지만 점점 그 미세 공정이 힘들어지는 이유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러니까 한 20년 전에는 새로운 CPU 나오면 성능이 두세 배씩 막 올라갔거든요, 정말로. 근데 지금은 1년 지나도 뭐 20%, 30% 이렇게 조그만 개선밖에 없어요, CPU가.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예전엔 제가 예를 들면 그냥 소프트웨어를 쓴다 치면 좀 느려요, 오늘 만들어 놨더니. 근데 1년 지나면 CPU가 2배 빨라지잖아요, 쓴 소프트웨어가. 그러면 올해 개발하고 내년에 팔아도 됐어요. CPU가 엄청 빨라지니까. 근데 제조 자체가 어려워지다 보니까 이제 내년에 나오는 CPU는 20%, 30%밖에 안 빨라요, 해보면. 그러면 이제 회사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 하면 CPU를 안 쓰고 딴 걸 한번 써보자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이제 CPU 말고 딴 걸 쓰는 건 좀 더 어렵죠. 예를 들면 GPU에 프로그래밍 해보는 건 CPU에 해보는 거랑은 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CPU가 한 반 정도 느리다 이러면 CPU를 그냥 썼다고요, 과거에. 왜냐하면 이론상 이쪽에 한 2배 빠른데 1년만 지나면 CPU가 따라올 거고. 근데 문제는 머신러닝 같은 거 GPU 쓰면 50배 빠르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생각이 달라져요. CPU는 1년에 30%밖에 안 빨라지는데 GPU를 배우면 50배 빨라지죠. 게다가 소프트웨어 회사들 덩치도 이제 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조금 빼서 새로운 칩을 써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파운드리는 인텔이 이제 제조의 어려움도 겪고 기술 자체가 한계에 부딪히기 시작하니까 CPU를 안 되는 일이 많이 생겼는데 그 제조를 가지고 가지 못한 것이 인텔의 패착이고 TSMC랑 삼성전자가 잘 되는 이유인 거죠. 그럼 미세공정 방지 얘기해 주셨잖아요. 이 미세공정 우리 얘기 되게 많이 들었는데 이게 굉장히 힘들다면서요.
뭐 옛날에도 힘들었는데 지금 정말 힘들죠. 왜 힘든 거예요? 뭐 예전에는 사실 거의 이런 식이었어요. 조그만 웨이퍼에다가 노광기 뭐 스태퍼 이런 거 갖다 찍고 회로 이런 몇 겹 붙이고 하면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이 웨이퍼를 가공할 때 제일 중요한 기술이 노광이에요, 사실은. 노광이란 게 뭐냐 하면 이 웨이퍼로 반도체 만드는 건 사실 풀빵 찍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웨이퍼 큰 걸 놓고 위에서 틀로 펑펑 찍어갖고 여러 개 층을 쌓는 거랑 똑같거든요. 각 층에 역할을 주고. 근데 이제 그렇게 팡팡 찍는 거라고 하면 제가 같은 면적에 많은 회로를 넣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회로를 가늘게 만들면 되죠. 그러면 회로를 가늘게 만들려면 그 빗을 조여줘요. 그거 하려고. 근데 그 빗을 만드는 게 되게 힘들어요, 이제. 그러니까 해가 갈수록 그 빗의 파장을 줄여줘야 되는데 파장을 계속 줄이다 보니까 이제 그 예전과는 달리 막 공기에 흡수도 되고 이 빗이 마스크도 망가뜨리고 그래요. 그 패턴 찍는 마스크들. 뭐 그런 여러 이유가 섞여서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점점 이게 옛날에는 그래도 미세 공정하면 머리카락 굵기 정도 되는데 이제 원자 분자 스케일로 내려오니까 거의 모든 것이 잘 안 되게 된 거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네. 그럼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가치는 앞으로 더 상승할 수 있는 건가요? 뭐 요즘 고생은 하고 있지만 이제 대안이 없잖아요, 사실. 왜냐하면 TSMC 자체도 되게 좀 과점하고 있는 회사고 너무 TSMC에 몰아주면 그 가격 협상력도 떨어질 것이고. 그러니까 삼성에는 계속 그 문을 두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요즘 뭐 여러 이야기 많긴 한데 적어도 쿠션은 깔려 있지 않는가. 그런 마음으로 좀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삼성전자 TSMC 찾기 위해서 투자하면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곳들이 있나요? 일단 뭐 공장에 투자를 하니까 뭐 소부장 기업들은 다 이득을 본다고 봐야죠. 뭐 제일 중요한 건 그런 소부장들인데 한편으로 좀 더 지켜봐야 되면 저도 회사 이름들은 잘 모르는데 이제 파운드리도 점점 힘들어져요. 왜냐하면 미세 공정이 힘들어져서 인텔 힘들다 그랬는데 파운드리 미세 공정도 쉽지 않겠죠.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옛날 공정이랑 새 공정을 섞어서 뭐 칩을 같이 붙이기도 하고 다른 회사에서 지재권을 사다가 붙이기도 하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런 일을 도와주는 회사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TSMC는 그런 회사들을 VCA라고 부르는데 이제 정말 큰 팹리스들, 예를 들면 퀄컴처럼 큰 데는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죠. 사람이 많으니까. 근데 중소규모 팹리스들은 이제 그런 VCA에 해당하는 회사의 도움을 받아야 될 거예요. 아마 한국에서도 삼성전자가 이런 회사들을 좀 키우려고 하는 것 같은데 좀 그런 회사들을 찾아서 보는 건 좋은 것 같아요. 소부장 기업이라고 진짜 얘기 많이 들었는데 반도체 소부장 기업은 뭐 어떤 걸 말하는 거예요? 뭐 쉽게 말하면 한국에 있는 회사들은 뭐 식각기나 뭐 세척기 이런 것들을 팔아요. 이게 제가 반도체 제조라고는 했는데 반도체 제조도 단계가 노광에서 마스크 뭐 그리고 뭐 용어를 다 이해할 필요는 없어요. 그 다음에 마스크에서 원하는 패턴으로 깎기도 하고 뭐 한 겹 씌우기도 하고 이렇게 한 거의 500번, 600번을 반복하는 거예요. 반도체 만드는 게. 그러니까 그 과정에 필요한 장비들인 거죠. 뭐 식각기, 노광기, 세정기, 뭐 증착기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공장들을 어쨌든 더 투자할 수밖에 없다고 하셨는데 그럼 SK하이닉스나 뭐 삼성전자를 내가 주식을 살 수도 있고 아니면 소부장 기업에 내가 주식을 살 수도 있는 거잖아요. 둘 중에는 어느 쪽이 좀 더 좋다고 보시는 거예요? 저희 개인 선호는 사실 완제품 기업. 일단 제일 그냥 볼 수 있는 이유. 그 바이든한테 불려가는 건 완제품 기업이죠. 일단 미국이 보고 있는 건 그쪽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이 좀 더 안정적이고 관심을 받는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미국 같은 나라가 그 제조를 그 국내화 하는데 나름 생각하고 있는 게 그 제조에서 그 크리티컬한 데가 어디냐를 좀 고민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은 소부장 기업들 중에 미국을 가기 힘든 회사들은 좀 미중 경쟁이 힘들어지면은 곤란을 겪을 수도 있고 그럴지도 모르죠. 뭐 단순하게 삼성전자가 미국 공장을 더 키우기로 했는데 미국 나갈 능력이 없다든지 이러면 좀 트러블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저는 거기까지는 제가 조사할 자신이 없어요. 그리고 되게 다양한 그 글로벌 상황을 인지할 능력도 없고 제 생각엔 그런 건 삼성전자 같은 대기업이 훨씬 잘 알고 잘 판단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보다는 좀 중간 리스크의 중간 리턴 정도 선호하는 거죠.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얘기해 주셔서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작년 4월에 인텔, 삼성전자, TSMC, GM의 최고 경영자들을 불러 모은 자리에서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막기 위한 미국의 총력전을 선포한 지 지금 한 1년 정도 지났는데 그럼 현재의 상황은 좀 어떻고 이에 맞춰 기업들은 어떻게 대응하고 그리고 앞으로 좀 어떻게 될 거라 보세요? 중국은 스스로도 반도체 굴기 뭐 5년 전에도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중국이 이제 뭐 성공 실패를 따지는 건 힘들긴 한데 목표했던 바 예를 들어 2025년에
자급자족률 50% 가까이? 저는 그거는 힘들 것 같아요, 일단. 그럼 장기적으로 한 30년쯤에는 될까? 이것도 뭐 쉽지는 않아 보여요, 제 눈엔. 이제 어떻게 보면 바이든이 이렇게 내세웠던 것 중 하나는 그 말씀드린 것처럼 하웨이, 그 중국 회사죠. 하웨이의 반도체 설계 회사를 파운드리, 그 TSMC라는 파운드리에 거래 끊으니까 그대로 망하는 걸 봤잖아요. 그러면서 그러한 형태의 공격을 할 수 있는 좀 여지를 많이 만드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그 백악관 보고서를 쭉 읽어보면요. 그 반도체를 만드는 데는 되게 많은 게 필요한데 제조 설계가 있는데 근데 설계라는 거 제가 여기서 막 펜으로 설계하는 게 아니에요. 반도체 그 트랜지스터 20억 개 넘는 걸 어떻게 손으로 연결하겠어요. 그러면 그런 걸 EDA 툴이란 걸로 반도체 설계를 막 하거든요. 근데 보면 미국은 미국 소프트웨어를 쓴 것도 그 제재 대상에 넣겠다는 식으로 막 이야기를 해요. 근데 아마 중국의 팹리스들도 미국의 뭐 시놉시스나 이런 데 툴 썼을 거라고요. 그러면 뭐 그거를 잡아내는 건 쉽지 않겠지만 그런 회사랑 거래하는 것 자체를 좀 곤란해하게 만들겠죠, 아마. 툴 쪽도 미국이 쭉 잡고 있고 원래 제조가 약했는데 TSMC랑 삼성전자 좀 미국 쪽으로 따라오고 인텔에게도 좀 이렇게 좀 도와주고 이렇게 해서 제조도 끌고 오고 노광기는 그 사실 그 제조에서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노광기인데 말한 것처럼 그 초미세 그 EUV 노광기를 만드는 회사는 네덜란드 회사거든요. 그래서 미국에 있진 않은데 대신 자회사인 사이먼은 또 미국에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미국이 지금 파운드리, 팹리스 뭐 이런 여기에서 특히 파운드리 쪽에 해당하는 거는 대부분 미국이 가져갔다고 보여요. 그래서 중국이 반도체 굴기 하는 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쉽지 않을 것 같다. 25년 목표는 뭐 끝난 것 같고 그 이후에도 잘 되진 않을 것 같아요. 방금 말씀해주신 그 보고서 2021년 6월에 미국 백악관이 발표한 반도체 공급망 보고서일 텐데 네네, 맞아요. 혹시 거기서 그러면 우리 개인 투자자가 참고해야 할 투자 포인트나 뭐 이런 거 있을까요? 저는 그 보고서를 보고서 이제 딴 데서 못 보는 몇 개 정보가 있는데 거기 뭐요? 이제 그 정보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반도체 제조에서 장비별로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싹 정리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투자 중에 노광기가 몇 프로 들어가고 세척기가 몇 개 들어가고 뭐 그런 정보를 쭉 써놨더라고요. 저는 그거를 보고 이제 두 가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안정적인 투자를 하려고 하면 이 중에 그 회사가 적고 그 투자 비율이 높은 거. 그렇죠. 너무 당연하죠. 그리고 좀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싶다고 하면 거기서 비율이 적은 것 중에 좀 이제 나중에 중요해질 수 있는 거. 예를 들면 그 반도체 메트롤로지라는 게 있어요. 그 제조 중에 그 웨이퍼에 있는 결함 같은 거 검사하고 그 마스크 그 이렇게 빛을 쪼여줄 때 이렇게 막 정렬하고 하는 기계들이 있어요. 근데 인텔 같은 경우 예전에 보면은 그런 거를 되게 많이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노광기 기술이 어렵다고 했잖아요. 최근에 굉장히 쓰기 어려운 노광기 넘어올 때 이제 삼성이 제일 먼저 쓰고 그 다음 TSMC가 넘어왔는데 인텔은 그거 메트롤로지가 발전 안 해서 못 쓰겠다는 식으로 했었어요, 이야기를. 그러면 이런 생각 해볼 수 있죠. 인텔도 2024년 이럴 때 EUV 들여온다는데 그럼 여기는 메트롤로지 많이 쓰지 않겠는가. 근데 보면 제 기억으로는 여기 그 투자에서 쉐어가 좀 높은 편은 아니었어요. 그러면 그런 데는 좀 성장할 수도 있겠죠. 근데 뭐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생각하기 힘들기 때문에 예를 들면 메트롤로지 발전하겠거니 했는데 그러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TSMC는 밖에서 사다 쓰지 않고 그 펠리클이라고 그 마스크 보호하는 제가 빛을 쪼이면은 빛의 패턴을 그려놨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은 노광하는 에너지가 노광기에서 나오는 그 광자의 힘이 세갖고 이 마스크가 망가져요, 조금씩. 그래서 그거 덜 망가지게 해주는 그런 거 있거든요. 그런 걸 내재화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되게 여러 일이 일어날 수는 있는데 이제 그거는 감내하고 대신 자신의 성향에 따라서 의사결정하는 첫 단계로는 쓸 수 있겠다. 안정되게 한다면 장비별로 좀 비중이 크면서 그렇죠, 회사가 적은 곳이 그렇죠, 수익이 크지 않을지 몰라도 어쨌든 안정되게. 네, 왜냐하면 예를 들면 ASML 같은 데 보면 투자 비율도 제일 높고요. 회사 개수는 5개 나와 있는데 아마 뭐 니콘, 캐논, 뭐 ASML 이런 데일 건데요. 그 중에 그 극자외선 노광기 ASML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노광기 안에서도 투자가 커진다고 하면 EUV 투자가 늘겠죠. 대신 단점은 그 사실을 모두가 알고 있다는 거. 아니 뭐 원래 주식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자, 요 질문은 아마 저자님이 굉장히 자세히 답변해 주실 것 같은데 반도체 산업이 여전히 이제 시장 변화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고 있는 가운데 SK 하이닉스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고 합니다.
지난해 10월에 키파운드를 인수하고 지난해 말에는 미국 인텔의 랜드프래시 사업부도 인수 1단계 전차를 완료했는데 두 기업을 인수한 의도와 목적이 뭐고 이런 SK 하이닉스의 행보와 미래 전망. 아무래도 거기 출신이시니까. 저는 가서 안 물어봐서 잘 모르겠는데 네네. 왜 인수했는지는 사실 알 수 없죠. 근데 제가 보면 일단 하이닉스가 이제 키파운드리 같은 데는 네. 원래 한 식구잖아요. 그 어디냐? 그 이천 본사에 있던 한 식구였을 거예요. 그 집팩 뭐 이름이 잘 기억 안 나는데. 그래서 거기 다시 인수한 건 좀 옛날 동지를 데려오는 느낌도 있고. 네. 근데 이제 사업 측면에서 보면 일단 우리가 파운드리라고 부르지만 사실 좀 크게 두 종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삼성 TSMC 그리고 기타? 네. 기타라고 부르면 좀 미안한데 그 중간에 뭐 글로벌 파운드리 이런 데도 있긴 하지만 크게는 그 첨단 로직을 끌고 가는 파운드리가 있고 하던 거 열심히 하는 파운드리가 있어요. 네. 예를 들면 삼성 TSMC에 가까운 파운드리는 AP, GPU, 뭐 할 수 있으면 CPU 이런 거 뭐 엄청 비싼 칩을 만들어요. 네. 그리고 또 이런 칩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만들 때 생태계가 엄청 중요해요. 설계가 어렵거든요. 트랜지스터가 20억 개, 30억 개 되기 때문에 과거에 있던 거 그대로 써야 되고 지대권을 필요하다면 다른 팹리스에서도 막 사다 쓰고 그래야 돼요. 그래서 이쪽은 진입 불가예요, 사실은. 근데 이쪽에 그 키파운드리나 이런 데 해당하는 특히 200mm 팹들이라고 하는데 그런 구공정 팹들은 보통 하던 거 많이 해요. 하던 거 많이 하는데 수요는 또 늘어나는 경향이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런 하던 거의 대표적인 예가 전력 반도체 이런 건데 이런 거는 막 130나노 이런 거 써요, 해보면. 근데 전기차 이런 거 해야 되니까 수요는 또 늘어요. 그러면 그런 거 할 수 있겠죠. 하던 거 하는 거니까 뭐 요구사항도 뭐 많이 크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자율주행 하려면 그 카메라 센서 같은 거 있어야 되고 스마트폰 카메라 이런 거 경쟁 있죠. 그런 것들이 또 그쪽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키파운드리 인수를 보면 좀 실리 정책에 가까운 것 같아요. 하이닉스 뭐 어차피 웨이퍼 가공은 해보던 곳인데 진짜로 그 TSMC 삼성급의 파운드리를 하려면 뭐 회사 기둥이 뽑힐란지도 몰라요, 사실. 엄청 어려운 일이거든요. 뭐 여기 1년에 막 20조 원씩 쓰겠다는데 거기랑 싸우는 건 사실 좋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낸드 인텔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원래 인텔 낸드가 그런 게 있었어요. SSD랑 가장 많이 물리는 건 결국 CPU겠죠. 그 CPU 시장의 최강은 지금도 인텔이에요. 그러니까 그 인텔 쪽은 CPU 나오면 아마 인텔 SSD를 가지고 아마 그 검증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CPU가 SSD랑 잘 된다. 이 SSD가 CPU랑 잘 된다. 전 그런 면에서는 그 검증을 가져온다는 측면에서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다만 이제 반도체는 지금까지 인수한 걸 보면 그 인수의 결과로 제조의 시너지가 나는 일은 별로 없었어요. 그 기술 베이스도 좀 다를 거고요. 하이닉스랑 인텔 낸드도. 그래서 저는 인텔의 그 인텔 낸드 정확하게 SSD 사업 함께 인수한 것은 앞으로 하이닉스가 그 제조를 어떤 식으로 좀 가져가고 두 조직 사이에서 롤을 어떻게 쪼개냐가 좀 정할 것 같아요. 저는 결정 자체는 좋은 결정이었다고 생각해요. 일부 영상의 가장 핵심 질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질문을 또 기다리고 있었죠. 자, 그럼 결국 시가총액 지금 1위, 뭐 3위,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향후 주가 전망. 우리 이제 투자자들이 말하는 거 말고 어떻게 보면 그 분야에 이제 산업에 연구하고 계시는 이제 그쪽 분야 산업 전문가인 거잖아. 바로 주가 전망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실제로 투자는 하고 계신지 좀. 저는 6년 넘게 주주고 사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둘 다? 네. 삼성전자가 훨씬 많고. 훨씬. 전 대장 기업을 좋아하니까. 네네네. 일단 그래서 지금 가격은 싸다고 생각하는 거겠죠, 제가. 뭐 얼마까지 보는지 그런 건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한 1년쯤 이런 게 있어 보니 2년? 이제 2년 됐죠. 뭐 제가 뭐 예상해 놓으면 코로나 터지죠. 황당하죠, 이제. 예상 못한.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 그 다음에 뭐 미중 무역 전쟁 터졌죠. 뭐 일본이랑도 한번 싸웠죠. 그 다음에 저기 우크라이나에서 막 싸우고 있죠, 보면. 그래서 이거 주가가 어디까지 갈까? 이런 건 좀 저는 예상하기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모르겠다. 하지만 지금 제 생각엔 디램 사업 가치만 봐도 이 주가보다는 비싸야 되지 않는가. 왜냐하면 뭐 디램 사업이 거의 지금 삼성전자 그 순이익의 한 절반은 가지고 오는 거잖아요. 이게 저는 나름 좀 이런 생각이 있어요. 뭐 머릿속에서 어떤 식으로 돌리는지 말씀을 드리면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450조 원이거든요. 근데 이제 순이익은 뭐 한 40조 원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럼 그거만 보면 흔히 말하는 PE가 한 10 정도 나오죠. 근데 저는 시총에서 현금은 빼는 그런 지표를 저 맘대로 그냥 써요. 쉽게 말하면. 왜냐하면 제가 그 회사를 400몇 조 원 주고 인수한다 그러면 현금은 다 배당을 뿌릴 수 있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현금 뺀 시총이랑 그 수익률을 놓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네네. 현금 한 100조 원 있다가 하면 시총 한 350조 되겠네요. 네. 현금 실제 얼마 있는데? 삼성전자 세보진 않았는데 네. 현금성 자산 한 100조 원 정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럼 시총 450조에서 100조 빼면 350조죠. 그 현금 뺀 시총이 350조인 기업이 1년에 40조 벌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그러면 저평가로 취급을 하는 거죠. 하이닉스는요? 하이닉스는 그만큼 현금이 많진 않아요. 네네. 근데 어쨌든 투자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저한테는 부적 같은 거라서 부적? 그냥 갖고 있는 거죠, 거쳐간 회사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좋게 보는 건 아닌 거네요, 뭔가. 그러니까 거쳐간 회사라서 좋게 보기 때문에. 취향 문제예요, 취향 문제. 취향 문제. 삼성전자는 사업 분야 다양하잖아요. 네네네. 하이닉스는 사업 분야가 메모리죠. 네네. 뭐 파운드리 들어온다고 해도 뭐 10%가 안 될 거예요, 아무리 키워도. 그러면 이쪽 업황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데 네. 저도 평생 주식 이를 끌어안고 잘 거 아니잖아요. 네. 뭐 투자하고 계세요? 저는 투자하고 있죠. 네, 뭐 평생 갖고 있을 주식 있어요? 평생은 잘 모르겠는데. 네, 그렇잖아요. 예. 저도 급한 일이 있으면 주식을 팔고 네네. 뭐 해야 돼요. 근데 하이닉스처럼 이렇게 스윙이 큰 기업은 제가 특정 일이 생겼을 때 주가가 저점으로 박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얼마 이상 비중을 가져가지 않으려는 거죠. 두 개의 주식만 봤을 때 얼마 투자 금액을 얘기 안 했으니까 두 개 주식의 투자 비중은 몇 퍼센트 정도 되는 거예요? 둘만 비교하면. 15대 1? 압도적으로 삼성전자가 많은 거네요. 네, 사실 중복 투자에 가깝죠. 일종의 포트폴리오 만든다고 보면. 그리고 약간 하이닉스는 네. 내가 그냥 거기 다녔으니까 애사심에 가지고 있는 느낌도 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좀 뉴스 나오는 것도 좀 관심을 가져보려고. 그치. 알람 내가 같은 주식을 거를 가지고 네. 있어야지. 네. 관심이 갈 테니까. 그렇죠, 맞아요.